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서 내란 전담 대표부 만드는 것은 우위법이다,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자, 이거 법원 행정처도 누구죠? 전부 이재명 측근들이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겨레 신문에서조차도 내란 재판부 설치하는 거, 법원 왜곡죄, 법 왜곡죄 만드는 거, 이거 전부 위법이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도 반대 의견을 표명할 정도로 강하게 좌파들마저도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조금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하는 추세를 보면은 오히려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밀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사표현의 하나로 강행 처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열차게 이런 우연적 법률 제정, 법률을 개정하는 거 끝까지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우리 자유우파들이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판사들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열불이 나 있고, 그리고 법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는 비판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당에서 사법부 내란몰이가 굉장히 가열차다. 예. 그래서 이제 아예 내놓고 지기현 판사가, 김용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기현 판사가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 즉각적으로 처벌하겠다까지 공개적인 압박과 협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당 법사위가요, 공수처관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오늘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본격적인 우이용면이 아닌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으로 본인이 이제 자기가 만든 게 이제 트루스 소셜이잖아요. 여기 SNS에 계정에 올라온 부정선거와 관련된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한다는 것은 자기하고 생각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진 커밍스 평론가가 지금 이제 어제 말이죠, 미 국무부하고 우리 이제 박윤주 차관하고 보도문을 내놨어요.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경제안보 구상 속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편입되고 있다. 이 편입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공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진 커밍스 평론가의 의견을 보면 한국의 안보 경제 모든 것이 미국의 종속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기본 인식의 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박윤주 차관과 그다음에 국무부 장관의 이 회담 내용과 관련된 공동 보도문이 꼭 편입을 얘기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지금 좋게 얘기하면은 이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미동맹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일방적으로 미국 이익에 압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좀 부각시키려고 편입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정답 표현의 자유죠.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옥현 안보정론 TV2, 이게 이제 가짜 방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 인간이 말이죠, 제 방송하는 걸 다 봤나 봐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신고를 해서 요거 끝까지 추적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가짜 방송하는 이 인간은요, 반드시 지금 당장 반드시 모든 영상을 내려라.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민형사상 책임을 즉각적으로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제가 경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제는 전옥현 안보정론 TV2도 있지만은요, 앞에다가 TV를 붙여요. TV 전옥현 안보정론. 이거 가짜입니다. 이런 더러운 인간이 있어요. 예. 지가 노력해서 돈을 벌든지 말든지 방송을 해서 우리 국민과 생각을 공유하든지 해 먹어야지, TV 전옥현 안보정론, 이것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요 가짜 방송하는 인간은 제가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겠다. 그래서 본 방송을 보는 즉시 모든 제 영상을 내려놓고 더 이상 가짜 방송하지 말아라,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참고 왔어요. 예, 이제는 제가 직접 유튜브에도 이미 신고를 했지만은 별도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젊은 분들, 여러분들 자녀나 후배들에게 제 방송을 강추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 법원 행정처의 의견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해서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사법권 독립과 같은 핵심 원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연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우연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26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예. 자, 그래서 법원행정처의 의견문을 보면은요, 걔가 법관의 자격, 법원의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법무부가 전담 법관을 추천토록 한 거, 이거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의 외적 독립을 침해한다. 특히 말이죠,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를 대법원장이 일주일 내 그대로 임명하도록 한 조항, 이와 관련해서는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헌법적 원리와 상충한다. 자,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반 판사 인사 절차와 무관하게 전담 판사를 지정하는 구조 자체가 헌법상 사법부 조직 원리에 위배된다. 그게 우연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건 배당의 무자의성을 훼손한 문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길 희망해서 특정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 헌법상 공정한 재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재판의 독립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일본의 특별재판소 금지원칙, 독일의 특별법원 금지원칙과 같은 해외 사례까지 인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본은 혁명대란 등 중대범죄를 다루는 특별재판소조차 정치적 악용 가능성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개별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법관 지정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담대표부가 말이죠,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 재판부와 같이 우연 문제가 없다는 이런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건 다른 거야, 바보들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행 전문 재판부는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부패 선거와 같은 특정 종류의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부다. 예. 그래서 행정처는요, 전문 재판부는 사건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전담 사건을 배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전담 사건만 전속적으로 관할하지도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는 이른바 3대 특검법에 의해 특정된 수사 대상 사건들만 심판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고,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의해서 구성돼 특정 개별 사건을 심판할 법관을 사후에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예. 그리고요, 내란 전담대법 설치법은요, 그래서 이제 어제 법안 소위를 통해서 일부 수정은 됐습니다. 일부 수정은 됐지만은 근본적으로 큰 판 자체가 우연성이 강하다는 거죠. 법조계도 똑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법조계 그리고 법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몰이를 민주당이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김용민은요, 오늘 김호준 방송에 나가서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강한 위협 협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만약 지기현이가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확인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법 왜곡죄, 내란 전담대법 모두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우연적인데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법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원 요거를 말이요, 12월 3일 날 이 법원행정처 폐지가 담겨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최종 발의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내란 전담대법부하고 법왜곡죄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도 이건 전부 우연 소지가 매우 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민주당은 연말 안에 본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해버리고 아예 이 사법행정위를 두고서 법관 인사 등 법원의 행정과 사무를 심의 의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우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법원행정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은요, 13명이고 비법관이 최대 9명씩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전국 법관 대표의 추천을 받은 비법관 의원 중에서 1명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는요, 대법원장 비特권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법관 인사에 대한 사법행정의 의결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이의가 있으면 사법행정위가 다시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요거는요, 대법원장의 인사권 침해와 같은 우연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큰 틀에서 우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잣나무까지 해서 우연성이 있냐 없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 밖에서조차도. 사법행정의 설치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사법권을 법에 두고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요, 우리 헌법의 정변을 위배되는 사법행정위를 법률 개정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우연이다. 민주당의 사법권 찬탈 시도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위는요, 사법행정을 따로 담당하는 사법평의회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와 같은 나라들은 사법평의회를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법행정과 다른 게 뭐냐? 이런 국가에서는요, 이 민주당식 사법행정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예 처음부터 사법평의회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우연성이 없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랑스는 법관, 이태리는 법관과 검사가 모두 자신의 동의 없이 승진 전보되지 않도록 부동성의 원칙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정치 권력이 지들 마음대로 법관 이런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사법부 독립 보장 장치도 하나도 두지 않고 법관 인사를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김종민 변호사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조계는요, 내란 전담대표부도 우연적 발상이다. 우연적 발상이다. 그래서 이제 황도수 건국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이런 분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상 특별법원은 딱 군사법원만 두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61년도 군사정권의 혁명재판소조차 당시 헌법의 형식상의 근거는 뒀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현비진항은 헌법상의 근거도 없이 멋대로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치 특별조부 재판 같은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고, 이 법 왜곡죄, 내란전담 대법부 설치, 그리고 사법행정의 설치 모두가 다 우연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법원행정처를 비롯해서 현 정부부의 법무부와 경찰도 법사위에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이다 라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요, 누가 법 왜곡을 판단할 것이냐, 개정법치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가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글을 공유하고 있어요. 재공유. 여러분들도 뭐 의견이 같으면 재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걸 보시죠. 아, 이 트루스 소셜 도널드 트럼프. 자, 이게 요 SCF, SCIF의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0년 미국 선거 도둑맞은 선거라고 하잖아요. Fraud, Stolen Election이라고. 예. 요 글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브라질, 호주, 한국, 홍고 등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말하자면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내용은요, 파이낸스 투데이가 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재공유한 글은요, SCIF라고 하는 그 계정에서 나와 있는 글인데, 내용이 뭐냐? 2020년 미국 대선이 도둑맞은 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투표 기계와 우편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작성자는요, 51%대 49%라고 하는 박빙승부가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특히 미국 납세자의 자금이 해외 선거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데, 캐나다, 브라질, 호주, 대한민국, 콩고 등 100여 개국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에서요,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 전 선거 관리관 피나 피터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피나 피터스는 누구냐? 피나 피터스는요, 선거장비 데이터 부단 접근 혐의로 기소가 돼서 2023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고 9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티나 피터스는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선거 부정의 내부 골자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그녀가 부당하게 처벌받았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본인의 SNS 계정에 외국의 부정선거, 특히 대한민국 사례를 언급하는 글을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미국은 베네수엘라 공습, 목적이 마약 카르텔 척결에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부정선거 카르텔을 분사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두라스 선거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온두라스 선거에서도 여론조사와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 글을 공유하는 것은요. 근데 트루소셜 내에서 수천 건의 좋아요하고 재공유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선거 신뢰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직접 언급된 점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말이죠. 지난 12월 1일이 되겠죠. 바로 어제네요. 미 국무부 부장관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박윤주 제1차관이 회담을 갖고 공동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공동 보도자료를 지금 진 커밍스 평론가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틀은 바로 뭐냐? 결과는 결국 미국의 경제안보 구상 속에 한국이 편입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이게 외교적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미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어제 공표한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미 국무부 수석 대변인은 토미 피곳의 발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박윤주 외교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10월 29일, 30일 경주에서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국빈 방문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결과를 함께 평가했다. 그리고 한미 공동 팩트시트 이행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행 문제, 이 문서는 70년 이상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 번영의 핵심 축, 린치핀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동맹의 현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유연성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방비를 늘려주고요. 예, 방위비도 또 분담도 늘리고 이런 게 이제 동맹의 현대화예요. 그리고 랜도 부장관은 특히 조선, 시빌딩 등 주요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했다. 아울러 한미 비즈니스 여행 및 비자 워킹그룹의 최근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왜냐하면 한국 전담 데스크를 만든다 했잖아요.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리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재산업화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협의가 잘 끝났고 이렇게 협의가 잘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에이펙 정상회담 때 대통령 간의 합의를 전제라고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합의 내용을 우리 미국의 경제안보 구조에 한국이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편입, 이거를 편입됐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 국무 보도문은요, 한미 간 외교 현안의 방향과 미국의 산업안보 전략 속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그래서 이 국무는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메시지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백악관에서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투자 산업 안보 관련 협의 항목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보도자료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ROK,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조선을 비롯한 주요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제조업에 대해 전례 없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전례 없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한국이 조선 제조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는 의미이고 사실상 이것은 미국의 산업과 안보 정책 요구를 한국이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이 표현은 외교문서에서 역대 퇴제 수준의 약속 또는 이례적으로 강한 정책적 동의를 의미하는 말로 단순한 투자 의향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 계획이 합의되었거나 진행 중임을 암시하지 않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자료에는요. 비즈니스 여행 및 비자 워킹그룹의 성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요청한 투자와 산업인력 이동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예, 즉 한국 기업인들이 미국 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고 있고,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공장과 조선소 제조 라인 등에 직접 진출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이다. 옳아요. 예, 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전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으로,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 산업 정책의 파트너이자 실행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외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번 국무부의 보도문은 형식적으로는 한미 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요구한 산업 투자, 안보 구조 조정 방향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동의하고 움직이고 있다. 네, 이런 확인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다. 맞아요. 옳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거의 모두 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문은 결론적으로 진 커밍스의 결론입니다. 겉으로는 동맹 강화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 구상 속에 한국이 구조적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외교적 신호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국이 구조적으로 편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편입의 말이, 이거는 약간의 네거티브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네거티브한 측면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편입이라고 하는 네거티브 워딩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아침 7시 지금 24분입니다. 존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존옥현의 안보 정론 구독을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꼭 구독을 한번 누르고 이렇게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존옥현의 안보 TV에도 이렇게 이 화면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이 안보 정론에서 방송한 내용을 안보TV에서도 보도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나시는 분들께서 안보TV도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일 아침 첫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 물론 뭐 지금 이 대한민국 전국을 강타하는 거 전부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는 청와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법률적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지금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매일같이 미사일 쏴대고, 그리고 대화상들을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조국 사태에 이어서 이제 백원우 사태입니다. 백원우 사태는 조국 사태의 수십 배 이상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태예요. 만약 지금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국가기관, 더군다나 권부라고 하는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다. 오로지 수사만이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조국 사태 전반적으로 의혹들이 전부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듯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백원우 관련 사건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당수의 의혹들이 현재도 많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매우 안팎으로 국가가 어려운데요.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날 연차를 냈어요. 자, 대통령이 법정 연차를 다 채우는 것이 급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있는, 더군다나 국회는 지금 패스트트랙법,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던져가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내가 황교안이다 해가지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 2명이 있습니다. 이에 엄동설안에. 이러한 전국을 푸는 것이 잠 안 자고 쉬지 않고 푸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인지, 시청자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연차 챙기는 게, 법정 연차를 대통령이 꼬박꼬박 챙기는 게 이렇게 엄중하고 정말 이 국정의 난맥상이 꼬일 대로 꼬인 환경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잘못일 수도 있겠죠. 기가 막혀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요. 읽은 책이 또 문제예요. 읽은 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유명한 도울 김용옥 선생의 책이에요. 도울 김용옥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쓴 책 3권을 국민들에게 꼭 읽어봐라. 예. 국민의 인식과 지혜를 넓혀줄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한 권은 김용옥 선생하고 김용옥하고 그 다음에 유시민이 통일 청춘을 말하다 여기 대담 방송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직접 본인이 막 쓴 게 아니고 유시민이하고 김용욱이 둘이서 대화한 방송 대담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미 본 사람들,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볼 만한 사람들은 다 봤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아는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유시민이가 그 유명한 알릴레오에서 지난 10월 4일 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나눈 대담인데 왜 안 받겠습니까? 볼만한 좌파 인사들 다 봤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대충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책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국내 인식과 지혜를 넓혀줄 책이다. 이 책 내용을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기가 찹니다. 이런 정말 삼류 수준의 책을 가지고 국민의 인식과 지혜를 넓혀줍니다. 인식이 친북 인식을 넓혀주라는 얘기인지 지혜도 북한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라는 지혜를 거기서 배우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누가 써줬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바로 어제 페북에 올렸어요. 페이스북 대통령이 직접 쓸 수 있겠지만 그 초안은 누군가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당연히 누가 써줬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금년 내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경제 실상, 외교 실상, 현실 감각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고 그래서 써준 사람이 과연 누구냐? 안 써주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 인식이 왜 저렇게 잘못됐냐? 얼마나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습니까? 여전히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왜 책이 문제냐? 한 책, 이 통일 청춘을 말하다 이 대담집을 쓴 책이고 또 하나는 또 나머지 두 권은요. 왜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냐면 하나는 소설책 슬픈 쥐의 윤회 그리고 또 하나는 20살 반야신경에 미치다 이런 불교와 관련된 책이라고 합니다. 윤회 나오고 반야신경 나오면 당연히 불교와 관련된 책이겠죠.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 신자,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할 것 없이 무슨 책이든지 다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천주교 신자가 불교 책을 읽고 국민인식과 지혜를 넓혀줄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더군다나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저는 쉽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3일 동안 읽었으니까 읽었다고 하겠죠. 그것까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바로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책을 읽는 것도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 그야말로 조금 마음이 여유로울 때,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 그야말로 지식을 충족시키고 싶을 때 읽는 게 아니고 아예 책을 읽으려고 작심하고 연가를 낸 건지 아니면 연차를 낸 김에 책을 읽은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첫째, 이 책을 만든 김용옥, 김정은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김정은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금강산 관광 피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 관광객 아주머니 한 분이 출입 금지구역에 금지구역에서 돌아가신 아주 개체적 차원의 사건을 빌미삼아 순식간에 금강산 사업을 백지화했다. 정확한 진상 규명이 안 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빌미로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그 다음에 조총련 제일교포 북송에 관해서 북송선에 전혀 강제성은 없었다. 냉전체제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진 유일한 사례다.
그리고 핵가발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김정은이 체제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1995년 경솔 사업만 서방 세계가 확실히 밀어줬다면 북한은 결코 핵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때 제네바 합의 이후로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해온 거 이제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네바 합의 서방 세계가 안 밀어줘서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경솔 사업하는데 대한민국이 돈을 얼마나 많이 냈어요? 70%를 냈어요. 기가 막히게 많은 돈 내놓고 몰래 비밀 농축 우라늄 활동을 하는 바람에 부시 아들 부시가 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 여기에 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북한을 개무시하는 것이다. 개무시하는 것. 이 용어도, 이 책에 나와 있는 용어 어휘도, 언어의 수준도 수준 이하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너도 시간을 끌다가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오바마의 개무시로 끝난다.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이가 해달라는 대화 다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남북 통일에 관해서는 부모가 반대하는 남녀 결합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남과 북이 도망가서 애를 낳으면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 2번 다시 문재인 같은 사람 못 만난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너무 순진해. 문재인 같은 사람은 항상 있을 줄 안다. 그 다음에 유시민은요, 김용욱이가 김정은 스위스 유학 시절을 설명하니까 유시민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성장 과정에서 매우 소박하고 정상적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욱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중보다 한 발 먼저 나가라. 지소미아 파기도 통쾌한 일이지만 그 몇 배 안 되는 것도 치 받을 때는 치 받아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예수와 비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이라는 존재는 우리 시대의 예수 사건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조금 거친 표현은 윤색해가지고 출간했다고 해요. 이런 책을 이 시기에 읽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판국의 최종 책임자 문은 책 3권 읽었다 홍보하고 있다. 이것을 사설에 깔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소개해드린 취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페북에서 금요일 하루 연가를 낸 덕분에 주말 동안 책 3권을 내리 읽었다. 인식과 지혜를 넓혀주는 책들이다. 자,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으로 마침 어제 백오르 특감반을 한 명이 생명을 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몸통 아니냐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며 의혹을 풀어도 모자랄 시점에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책 3권을 읽었다는 것이다. 도난이라는 핵심 측근이 비밀리에 운영한 청와대 별동 대원이 자살까지 했다. 지금 대통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을 대통령이 국민의 인식과 지혜를 넓혀준다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이렇게 사설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금 대통령의 생각의 일단, 지금 머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잊지 않고 이러한 이상한 서적을 읽으라는 데 빠져있다. 이거 큰 국가의 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 정도만 되더라도 대통령이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오후에 수보회의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